오늘은 축복과 기대로 가득 찼어야 할 손주의 100일 잔치가 한순간에 가정의 파란을 불러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이제 이 방은 우리 아기 차지가 되겠네요.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던 이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겉보기에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찢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컸고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지만 주빈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따뜻했던 가족에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과 곧 터질 듯한 갈등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심코 던진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였을까요? 한순간의 농담이 어떻게 온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폭풍우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3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 출가시키고 그저 안온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 장가 보내면 내 할도리는 다 한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뿐인 손주 도윤이의 100일 잔치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평화가 실은 물거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잔치는 시내의 꽤 번듯한 중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5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했죠. 제 아들 민호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고 아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보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홀로 민호를 키웠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민호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이제 며느리도 얻고 손주도 보았으니 제 소원은 다 이룬 셈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친정 식구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지은이는 참 싹싹했습니다. 어른들께 말도 잘하고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아이였죠. 덩치 큰 아들과 아담한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가끔 지은이의 미소가 어딘가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술이 몇 순 배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상냥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친지 여러분, 오늘 저희 도윤이의 100일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좌중의 시선이 지은이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이가 하루하루 크는 걸 보면서 저와 민호 씨는 정말 감개무량해요. 우리 아이가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은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듯 말을 잇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밝게 바꾸며 농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크니까 필요한 공간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좀 좁은 감이 있어서 지은이는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돌려 제가 앉은 주빈석을 빤히 바라보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면 그때 어머님 쓰시던 방을 우리 도윤이 방으로 꾸며주면 딱 될 것 같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지은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지은이의 친정 식구들이 박수를 치며 크게 웃어댔고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덩달아 어색하게 웃음을 보탰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호가 지은이의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지은이는 눈을 깜빡이며 농담인데 왜 그래?
하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뭉개져 들렸고 제 눈에는 오직 지은이의 그 생글거리는 얼굴만 보였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 방이라니,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그 안방의 미래를 며느리는 이미 다 계획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 미래는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정해둔 채로 말이죠. 동석한 친구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가짜 웃음소리들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발치에 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저는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평범한 편지 봉투였지만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제 동작은 아주 느렸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점차 식당 안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봉투로 모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봉투를 아들 민호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서 읽어보렴. 민호는 멍하니 저를 보다가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한 지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면 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바로 친자 확인 보고서였습니다. 주변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종이를 펼치는 바스락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민호의 눈이 보고서 하단의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글자를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스레, 무리포, 검사 결과, 피검사자 강민호와 제출된 검체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배제함. 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품에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고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0%라는 숫자만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 사단이 나기까지 전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손주 볼 욕심에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을 뿐이었죠. 시간은 8개월 전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한 민호가 싱글벙글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던 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만큼이나 감격스러웠죠. 그날부터 지은이는 우리 집 상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토종닭을 고르고 자연산 잉어를 구해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정성껏 끓인 보약 같은 국물은 입만 대고 비리다며 밀어냈습니다. 과일을 깎아다 줘도 쳐다도 안 봤죠. 한 번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제가 끓여준 값비싼 한약이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입덧이 심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돈 씀씀이도 이상했습니다. 민호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지은이가 임신한 뒤로 집에는 하루가 멀다고 택배가 쌓였습니다. 명품 가방, 수입 화장품, 인부복이라기엔 너무 화려한 옷들. 민호가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면 지은이는 거울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데. 이건 다 내 회사 성과급으로 산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쓰는 건데 뭐 어때.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이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그날 밤 싹 뗐습니다. 민호는 회식이라 늦고 지은이도 친구를 만나고 밤 9시가 넘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피곤하다며 씻으러 들어갔고 거실 소파에는 그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다 정말 우연히 화면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상훈이라는 낯선 남자 이름, 그리고 짧은 메시지. 돈은 받았어? 맛있는 거 사서 우리 아들 몸보신 좀 시켜. 우리 아들.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고 TV 속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챙기던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야근한다던 날엔 늘 풀메이크업에 향수를 뿌리고 나갔고, 친구를 만났다던 날 외투 주머니에선 고급 레스토랑에 이인 식사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자기야, 목걸이 고마워라며 콧소리를 냈죠. 제 아들 민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찰나에 사라졌고 제가 말해봤자 아들은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고부 갈등을 조장한다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죠. 저는 완벽한 증거,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마침내 도윤이가 태어났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사이 저는 민호가 욕실에 두고 간 빗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잠든 아기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긁어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민호가 건체를 빗에서 문의래. 그리고 다음날 새벽 몰래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7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걱정 마, 오빠. 100일 잔치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거야. 늙은이 요양원 보내버리고 그 집 명의 내 걸로 돌리면 오빠 빚은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녀는 이미 저를 내쫓을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던 겁니다. 5일 뒤 이메일로 도착한 검사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네가 잔칫날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면 나도 그날 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잔치 현장으로 돌아와서 정적을 깬 건 지은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지은이는 민호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더니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꾸민 짓이야. 처음부터 날 싫어했잖아. 어떻게든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위조한 거라고요. 그녀는 민호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 말 믿지? 어머님이 오늘 같은 날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거야. 우리 도윤이 자기가 얼마나 예뻐했어? 민호는 석상처럼 굳어 저를 보다가 아이를 보고 다시 우는 아내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사돈어른, 즉 지은이의 친정엄마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달려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할 말 있으면 집에서 할 것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딸을 모욕해요. 지은이의 친척들도 우르르 몰려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멀쩡한 며느리를 잡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하면 저런 걸 위조해.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서류가 가짜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우리 셋이 병원에 가자. 네가 원하는 병원 어디든 좋아. 내 돈으로 다시 검사하자. 그래서 만약 내 말이 틀렸고 도윤이가 민호 핏줄이 맞다면 내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무릎 꿇고 빌마. 제 제안은 너무나 공평하고 단호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마침내 아내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음을 직감한 지은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음을 뚝 그치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그래, 네 아들 아니야. 그래서 뭐? 지난 몇 달 동안 뱃속에 대고 아빠라고 부른 건 너잖아.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며? 이제 와서 피 안 섞였다고 내칠 거야? 너 정말 비겁하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민호가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자 지은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이혼해. 대신 이 집,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재산 분할 대상인 거 알지? 나랑 도윤이 몫으로 집값 절반은 줘야 내가 나갈 거야. 안 그럼 양육비 소송까지 걸어서 널 파렴치 안으로 만들겠어. 재산 분할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밑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원형 테이블 회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테이블이 빙글 돌아가더니 봉투가 정확히 지은이와 사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지은아, 네 말이 맞다. 민호는 가진 게 별로 없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건 지금 사는 그 아파트고 사돈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그 집은 30년 전 나랑 죽은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처음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 명의는 오로지 나 김영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지막 첫 끼를 박았습니다. 그 집은 내가 너희 살라고 빌려준 것일 뿐 절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야. 그러니 꿈 깨거라. 지은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살빵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 맞다. 하지만 내 집에는 그 아이와 네가 살 빵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잔치는 엉망이 되어 끝났고 지은이와 친정 식구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반년은 우리 모자에게 혹독한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짐을 싸서 나갔고 이혼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살이 빠져 탄 눈으로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며 어릴 적 좋아하던 잔치국수를 끓여 밥상에 올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민호가 밥을 먹다 말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엄마 말도 안 믿고. 저는 다가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민호야, 이것만은 명심해라. 착한 것도 좋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해. 그리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 귀한 마음을 주지 마라.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등산을 가고 옛날 앨범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기 방이었던 그곳은 싹 치우고 제 서재로 꾸몄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은이는 그 내연남 상훈을 찾아갔지만 아이가 딸린 걸 알자 남자가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아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날의 친자 확인서는 아들의 썩은 상처를 도려낸 수술칼이었고
집 문서는 내 가정을 지킨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매정한 처사였다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통쾌한 복수였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간 지훈이는 약속대로 부모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마음을 굳히셨다. 나는 부모님께 너무 실망해서 유학 포기하고 취직해서 학비 벌겠다. 손자가 부모의 급소를 제대로 찌른 겁니다. 민석이와 미영이는 남들 보기엔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강남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수입차 할부금에 미영이 명품 가방, 사립학교 학비까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1억이라는 큰 목돈을 당장 구할 길도 없었을 테고 무엇보다 아들이 예일대를 포기한다는 건 그들의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시장 인파가 조금 빠질 무렵 두 사람이 드디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생선 비린내와 고함 소리가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도대체 뭘 어쩌시려는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입니다.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춘자 사장이죠.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너희 이 냄새 싫다며? 우리 집 격 떨어뜨린다고 했지. 저는 땀 흘리며 일하는 상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잘 들어라. 지훈이 유학 갈 돈, 그 돈 한 푼 한 푼이 다 여기서 이 냄새 속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경멸스러우면 쓰지를 말아야지. 미영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거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다. 저는 바닥에 놓인 펄떡거리는 생선 상자들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서명 받고 싶으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이다. 너희 둘 매일 새벽 3시에 여기로 출근해라. 나랑 같이 일해서 아침 6시 경매 끝날 때까지 일해. 지훈이 학비? 너희 그 고운 손으로 직접 벌어서 가져가. 네.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석사 학위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여기서 생선 대가리를 치라고요. 석사가 벼슬이냐? 돈 없으면 석사도 굶어 죽어. 하기 싫으면 관두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미영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입학 취소 메일 작성 중이에요. 미영이는 사색이 되어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콧대 높던 며느리가 무너지는 꼴을 보며 통쾌하기보다 서글펐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인생 공부, 현실의 쓴맛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결국 두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빳빳한 새 방수 앞치마를 입고 죽을 상을 한 채 두 사람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왔냐? 저는 긴 말 없이 스티로폼 박스가 산처럼 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넌 저 박스들 트럭에 실어라. 미영이 넌 따라와. 첫날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던 사람이라 물 먹은 생선 상자 하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헉헉거리며 허리를 못 펴더군요. 미영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조개 선별하는 제일 쉬운 일을 시켰는데 얼음물에 손이 닿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비싼 네일아트를 한 손톱이 깨지고 살아있는 조개가 꿈틀거리자 비명을 지르며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장갑 끼면 안 돼요. 장갑 끼고 죽은 놈 산 놈 구분이 되냐? 썩은 조개 하나 섞여서 내 30년 신용 망치면 네가 책임질래. 이틀째 그들은 더 지친 얼굴로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미영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생선 손질을 가르쳤습니다. 잘 봐라. 칼질은 한 번에, 마음은 단단히, 손은 야무지게. 네가 머뭇거리면 생선이 너보다 먼저 한다. 비늘과 내장이 그녀의 옷에 튀자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얼음을 나르던 얼음가게 아주머니가 오더니 거친 휴지를 건넸습니다. 세댁, 참 곱네. 자네 시어머니는 태풍이 불어도 이 자리 지켰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보지. 미영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 인부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잘 봐라. 여기엔 석사도 부장도 없다. 부지런한 놈과 게으른 놈만 있을 뿐이야. 네가 사무실에서 쐬는 그 에어컨 바람, 네 어미가 영하 20도 냉동창고에서 이 어깨로 집 날라서 산 거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미영이가 살아있는 광어를 잡다가 미끄러져 꼬리에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그녀가 칼을 던지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는 며느리 앞에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퉁퉁 붓고 굳은 살 박인 갈고리 같은 내 손을요. 힘들지, 억울하고 서럽지. 제가 묻자 그녀는 울기만 했습니다. 네가 오늘 흘린 눈물, 깨진 손톱, 그게 내 지난 30년 세월이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불평을 멈췄습니다. 묵묵히 장갑을 끼고 서툴지만 칼을 잡더군요. 민석이도 요령이 생겨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4일째, 5일째, 그들은 서서히 시장의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일 끝나면 녹초가 되어 말도 못했지만 눈빛에 있던 그 오만한 도끼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제가 10원, 20원을 아끼려고 상인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흥정하는지. 그러면서도 물건이 안 좋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하는 제 모습을요. 돈보다 신용이 먼저다라는 제 원칙을 몸으로 배운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6일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유명 호텔 총괄 셰프인 단골 손님이 오셨다가 얼음 나르는 민석이를 알아봤습니다. 민석 씨. 아니, 대기업 부장님이 여긴 웬일입니까? 민석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셰프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춘자 여사님, 아드님이 효자네요. 옛날 생각납니다. 민석 씨 대학원 다닐 때였나? 그해 겨울 역대급 한파가 왔었죠. 여사님이 아들 등록금 마련한다고 그 칼바람 맞으면서 3일 밤낮으로 대방어 받아내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우리들이 업고 병원 뛰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사님은 진짜 목숨 걸고 아들 키우셨어요. 민석이는 얼음 상자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색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굽어진 제 등과 거칠어진 손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생선 내장을 따던 미영이도 그 말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손과 그보다 100배는 더 망가진 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격이라는 건 명품 향수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가족을 건사하는 이 거친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이 터오는 새벽, 저는 녹초가 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 입구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30년 단골집이었죠. 이모, 여기 따로 국밥 3그릇. 기름때 낀 좁은 테이블에 셋이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미영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킁킁거렸습니다. 비린내가 찌들어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구역질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술 뜨니 온몸이 녹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 친정어머니 공무원 하신 거 훌륭하다. 존경해. 나는 생선 장수다. 도둑질 안 하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벌어 먹고 살았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고 인격에 높낮이가 어디 있겠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힘들고 억울했지? 그게 내 40년 인생이다. 너희가 사는 아파트, 지훈이 학비, 그 모든 돈에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 비린내가 배어 있다. 만약 이 냄새가 정말 더럽고 창피하다면 그 돈 다 토해내고 너희끼리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에 미영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방울이 국밥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났었어요. 이 냄새 하나도 안 역겨워요. 땀 냄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옆에 있던 민석이도 투박해진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허리춤 전대에서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자, 받아라. 은행 9시에 문 연다. 지훈이 늦겠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쓴 자필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 본인 임지훈은 유학자금 1억 원을 조모 임춘자 여사로부터 차용하며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인 부 이민석, 모 박미영. 박미영, 엄마, 지훈이가 이건 할머니 피땀이니 공짜로 받을 수 없대요.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몇 배로 갚겠답니다.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연한 건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와서 손바닥을 쫙 폈습니다. 할머니, 하이파이브. 우리 약속이에요. 저는 녀석의 손바닥을 짝소리나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물려준 건 돈 1억 원이 아니라 돈보다 훨씬 값진 자존감과 감사함이라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몇 달 뒤 공항 출국장. 우리는 지훈이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점퍼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를 와락 껴안으며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킁킁. 숨을 들이마시더니 환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냄새 좋다. 진짜 우리 집 냄새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녀석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가라, 이 녀석아. 가서 공부해. 명심해라. 공부는 네가 더 많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선택권 없는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미영이도 눈물 젖은 눈으로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우리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생선 여왕이라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평화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몸의 비린내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내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임춘자 여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손자의 영광스러운 날, 어머니의 30년 인생을 부정당했던 그 순간,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무지였을까요? 아니면 거칠에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일까요? 어머니는 비난 대신 노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최고의 복수이자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지호에게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쿨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잘 지낸다. 돈? 너희가 매달 갚는 빚 덕분에 차고 넘치지.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꾹 참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 그 집 구석방에서 눈치나 보며 시들어가는 노인네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당당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실버타운에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손에 꼭 쥐어야 할 건 다 큰 자식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인생이라는 것을요. 내 손에 돈이 있고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존엄한 삶 말입니다. 네. 오늘 임미라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자는 임미라님의 처사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식인데 법적으로 차사매고 인연을 끈다시피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라고요. 임미라님이 경제권을 쥐고 반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와 희생 강요. 여러분이라면 임미라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 지호와 며느리 지은이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의 지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우리네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